뭐 제가 이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오후에 지금 졸려올 텐데 이론적인 얘기하면은 다들 주무실 것 같아 갖고 여행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여행 얘기의 초점이라는 것은 비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갖다 제대로 보는 좋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대상을 갖다 이제 찾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샘솟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많이 얘기할 그런 테마가 여행 얘기예요. 여행 얘기.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자라는 그런 지론을 가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국가를 운영하든지 도시를 운영하든지 잘된 도시들이라든가 내가 포부를 펼치기 위한 그런 도시들을 갖다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마차를 타고 중국 이 각지 진초, 연제, 한이주라는 전국 칠웅 7개의 큰 나라들을 갖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런 통치 이념을 갖다 이제 좀 펼치기 위한 그런 이 순례 여행을 갖다 이제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와갖고 이제 뭐 서구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담 스미스는 아실 거예요. 아담 스미스, 존 노크. 근데 이 두 분이 뭘로 유명한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 두 가지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발전이라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구처럼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경제 발전의 그런 태도 내지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담 스미스예요. 양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국부론이라고. 이 국부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바로는 시장 경제, 자유시장의 그런 고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태도쯤 되는 양반이 이 아담 스미스예요. 이 양반이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도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신이에요. 제가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한번 갔더니 그 도시에 아담 스미스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간한 여행기에도 아담 스미스 사진을 갖다 이제 박아놨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을, 이 양반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 국부론. 말 그대로 국부론이에요. 근데 요즘 국부론을 외치면 인기가 없어요. 왜?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국가가 부유한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부유한 거. 국민이 부유한 나라를 원하지 국가가 부유한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국민은 별 볼 일 없는데 국가가 잘 사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이란 나라는 세계 강국이고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나라. 국가적으로 보면은 한때 80년대, 90년대 미국의 GDP를 갖다가 위협했을 정도로, 요즘 많이 죽었지만 국가는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 사람들 입고 다니는 꼬리라든가 뭐 일본 회사원들의 그런 행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떳떳해졌어요. 근데 일본은 원래 태생적으로 갑질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무신 정권 속에서 쭉 살아갔고, 조금만 잘못하면 목이 댕강 날아가는 그런 험악한 사무라이들 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되게 비굴해요. 점원들도 거의 90도로 절을 해요. 90도로. 뭐 조금 잘못하면은 사무라이가 예전에 있잖아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출세했던 비결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런 신발을 가슴에 품고 이제 따뜻하게 해줬다는데,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일단 권력자, 국가에 대한 맹신.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일본식 문화가 판을 쳐갖고 권력자한테 잘못 보이면은 이건 세상 살기 어렵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앞선 세대는 좀 권력에 좀 비굴할 정도로 좀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엄청 잘 나가는 민주국가예요. 뭐 일단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만 잘 살아갖고 이건 발전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뭐예요?
내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뭐 얼마나 살겠다고 남 눈치만 보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할 말은 좀 하고 사는. 근데 우리는 뭐 할 말은 하고 사는 정도가 됐어요. 뭐 대통령 겁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경찰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경찰들이 많이 좋아진 거는 이 양반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유성 부청장님 밑에는 이제 아니고 대전 광역시장님 밑에 자치경찰제가 이제 도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광역에 만들어지니까 자치경찰제 실시되면 조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뭐 경찰분들이나 똑같아요. 좀 만만하게 봐도 될 그 양반들이 오히려 유권자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어요.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치가 확대된다라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거고 자치가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은 경제적인 부만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가 발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양적인 거, 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폼, 격, 뭐 우리가 품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좀 내가 아무리 발전했다라고 얘기해도 남이 인정을 안 해주면 꽝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뭐 좀 괜찮아. 이게 이제 발전이 저 나라는 저 도시는 뭐 대전 사람들이 아무리 살기 좋다 그래도 대구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이사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양과 질과 격이 오늘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발전은 양과 질과 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그런 도시들이 좀처럼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양과 질과 격이 쫙 이렇게 균형을 맞춘 그런 도시, 그런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국민 생활의 질도 높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좀 품격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그런 나라들은 뭐 제가 보기에 일단 북유럽인 것 같아요. 북유럽 국가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처주자라고 얘기하면 좀 뭐 같은 북미, 중미나 남미는 좀 약간 떨어지고 북미라고 얘기하면 이 미국이랑 캐나다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 데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뭐 뒤에 나옵니다만 뭐 양, 질, 격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조화 균형을 이룬 그런 도시들. 뭐 여러분들 북유럽 하면은 북유럽을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스칸디나비안 지리적인 명칭이고 거기에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세 나라밖에 없는데 사실 북유럽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아니라 노르딕 국가예요. 노르딕 국가 하면은 두 나라가 추가가 돼요. 두 나라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덴마크고 또 하나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5개 북유럽 5개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북유럽의 시작은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리고 최근에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도시로 세계 이 1등을 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의 뭐 코펜하겐 같은 도시로 치면 그렇고 뭐 그런 책들이 있는데 뭐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키면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 도시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 덴마크를 갖다 소개한 그런 책이 이제 오연호 씨란 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사갖고 한 몇 년 전에 읽어봤는데 뭐 그 책 보니까 한번 가고 싶어서 제가 북유럽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좋아요. 딱 일단 코펜하겐 얘기부터 하면 많이 안 다녔는데 공항에 짱 내렸더니 공항 나가자마자 멋진 트램이 있어요. 그 트램이 되게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유럽 도시들은 이런 승용차 문화라기보다는 트램 그리고 자전거 이런 걸로 친환경적인 그런 연계를 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대전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데가 제가 볼 때 유성이 트램과 자전거 뭐 이런 걸로 좀 발전시킬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도시들은 트램과 자전거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유럽 도시나 북미 도시들은 일단 평평해요. 평평해.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고개도 많고, 뭐 자전거 좋긴 하지만 고개에 어떻게 이렇게 다니겠어요. 물론, 뭐, 요즘은 전기 자전거가 나와갖고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하고 막 산에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좀 살기도 좋고 뭐 누구나 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인데, 일단은 제가 세종 가보니까 세종 때문에 유성도 좀 같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에서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라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 세종의 강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의 강남의 지척이 또 유성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은 유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약간 배가 아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연담 도시화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어디가 뜨면 딴 동네도 이렇게 따라서 떠요. 그걸 우리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 뭐 적화 효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랫목이 따뜻하면 조금 있으면 윗목도 따뜻해지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애덤 스미스 얘기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북유럽 5개국뿐만 아니라 또 북유럽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예요. 그 동네 사시는 분이래 갖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좋은 동네 살아야지 생각도 좀 깊어지는지 몰라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제가 최근에 뭐 보니까 국보론을 아주 멋지게 개작을 한 이 개념이 며칠 전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그렇지. 민부론. 들으면서 되게 이제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개념 자체는 대단하다라고 봐요. 왜? 발전이 있는데 국부는 좀 오래된 개념이고, 이제는 뭐예요? 국부보다는 좀 민부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상표에 속으면 안 돼요. 좋긴 좋은데 상표에 속으면 안 돼요. 안에 어떤 메뉴가 들어있는가를 찬찬히 살펴야 되는데, 뭐 안에 국민이 잘 사는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재벌이 잘 살고 뭐 기업만 잘 사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 도루 국부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에 메뉴 세팅을 잘해야 된다. 메뉴 세팅이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삶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민부론이 되는 거다. 제대로 된 민부론이 돼야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아담 스미스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국부론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민부론의 시대다. 이제는 국부의 시대가 아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거 보면 국부, 국질, 국격이라고 써놨어요. 국가로 치면은 국부, 국질, 국격. 도시로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도 뭐예요? 뭐 체력, 체질, 체격. 뭐 애가 좀 제대로 되려면은 체력도 좋아야 되고, 체질도 좋아야 되고, 체격도 좀 돼야 되잖아요. 뭐 신원섭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양, 질, 격. 이게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뭐 이렇게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너무 일본 스타일로 살면서 양에만 너무 올인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튀기는 그런 일에만 좀 관심이 많았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사실 뭐 땅값 올려봤자 궁극적으로는 다 손해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만 좀 하겠다라는 건데, 뭐 가면 조금 지나다 보면 뭐 아들내미 장가 갈 때 집 사주려면 허리가 쉬고 뭐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자제하고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사실 외부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나 투자 유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싼 부동산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투자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들 보면은 처음에 뭘로 다 이게 성공한 거냐라고, 땅값 비싸면 절대 안 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 비싸면 절대 안 와요. 땅값 공짜, 세금 공짜, 이래야지 투자 유치가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투자 유치를 하려면은 그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성에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땅값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유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땅값 올려놓으면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안 들어오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영국 옆에 붙어 있는데 땅값이 엄청 싸요.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싸고, 뭐 되게 도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고 해서 많이들 이
더블린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뭐 다국적 기업들이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일랜드로 막 갔거든요. 뭐 아일랜드가 내세운 게 뭐냐면 싼 땅값, 그 다음에 싼 세금, 그걸 내세워 갖고, 그리고 세 번째가 땅값 세금에 이제 부과해서 아일랜드에 오면 좋은 게 몇 가지가 더 있다. 일단 도시가 아름답다. 그리고 놀기 좋다. 술 마시기 좋다. 이런 거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이 갔는데 어디 무슨 절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도시에 가서 이제 아일랜드는 술이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좋아하고, 뭐 도시 한가운데에 바 지역이 딱 템플바라 그래갖고 이렇게 큰 바 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버스킹의 소재가 이제 될 정도로 버스킹이 많이 이루어지는 야외 공연, 내부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좀 운치 있는 도시예요. 운치 있는 도시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담 스미스 얘기는 이제 그걸 테마로 해서 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발전이 뭔지를 갖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존 노크란 사람은 정치학의 대가예요. 정치학의 대가. 민주주의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대가고, 존 노크는 민주주의의 대가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결합한 게 발전이고 근대하고 서구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 중간고사 시험 볼 일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론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현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의 대표적인 그런 측면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가능하면 대전과 관련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 있고요. 나라로 얘기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정면교사, 직접 배워야 될 대표적인 성공은 북유럽이라 그랬죠. 우리가 반면교사 해야 될 건 일본이라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근데 일본도 뭐 국가 수준에서는 반면교사 해야 되지만 지방 도시로 보면은 정면 교사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지방 창생, 지역을 갖다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전략, 그런 것들은 좀 정면 교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균형 발전, 양, 질, 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뭐 여기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했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는 뭐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도 있지만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갖다 이제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뭐 여러 가지 행복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시아에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싱가포르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집값이죠, 집값. 이 집 장만.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85%가 임대주택에 살아요. 주택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삶의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은 다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쾌적해요. 그래서 살기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살러도 많이 가고 외국 기업들도 많이 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되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일단 오염이 안 돼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깨끗하고 숲이 있고 뭐 그리고 복지국가다 보니까 뭐 정부로부터 육아라든가 노년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받죠.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받고, 노인들도 이제 생활에 안정돼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밑에서 두 번째 줄 행복국가 덴마크에 나오는 휘게 라이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휘게 라이프라는 것이 북유럽 스타일의 좀 안 온난 그런 생활 스타일, 우리가 휘게 라이프를 갖다 이제 좀
표방해야지만 우리도 좀 너무 빠른 그런 이 부자 열풍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 도시 레벨의 얘기를 갖다 이제 국가 레벨로도 할 수 있는데 국가 레벨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생략합시다. 지금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기도 벅찬판에 뭐 국가까지 이 하면은 뭐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도시를 갖다가 잘 만들 거냐와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협치를 해야 돼요. 협치를. 혼자 독불장군으로 해갖고는 좀 곤란하고요. 협치를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다양한 그런 뭐 좋은 제도는 좀 발전시키고 나쁜 제도는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협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영어로 얘기하면 거버넌스인데 우리 말로 하면은 뭐 협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협치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통치예요, 통치. 예전에는 다 뭐예요? 권력자가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의 시대였죠. 근데 이제는 통치의 시대가 가고 협치의 시대가 왔다. 협치는 밑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통치는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이 밑으로부터 가는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밑에 민의를 갖다 중시하고 하는 협치. 근데 이런 협치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 수준의 협치, 지방 수준의 협치, 뭐 세계 수준의 협치. 그래서 뭐 국가 수준의 협치를 내셔널 거버넌스, 지방 수준의 협치를 로컬 거버넌스, 그 다음에 세계 수준의 협치를 글로벌 거버넌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두 개는 생략. 중요한 게 뭐예요? 로컬 거버넌스. 어떻게 하면 지역 수준에서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운동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협력해서 이 성공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마련하느냐라는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을 갖다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협치의 대상에는 공공 부문도 있고 민간 부문도 있죠. 공공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협치의 가장 큰 뭐 네 가지를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밑에 지방공기업이 있죠.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 또 지방산하단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성에도 그런 공공기관이나 산하단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성장학회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는 기업 관련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네 가지 부문이 서로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생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을 때 지역 발전의 시너지가 이제 커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도 뭐예요? 블렌드를 해야 돼요. 위스키도 이렇게 블렌드 위스키라는 거 있는 것처럼 가치도 뭐예요? 하나만 디비다 우기면 안 되고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갖다 같이 섞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수익성, 효율성이고 대표적인 이 진보의 가치가 뭐예요? 공공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혼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요즘 얘기로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가치를 중시합니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합니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공성. 경제적 가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율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압축한 얘기가 TV 뉴스에 많이 나오는 포용 국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안고 약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그냥 포기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하신 분대로 뭐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는 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복지 마인드고 봉사 마인드죠. 근데 예전에는 경쟁 마인드고 효율 마인드 하면은 포용할 여력이 안 생기죠. 일단은 그냥 찌그러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거에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선진화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뭐 포용
뭐 생태, 안전, 뭐 이런 가치들이 국가 레벨뿐만 아니라 이 UN 레벨,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 중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삶의 질에 초점을 부여한 발전 전략이다라는 뭐 그런 정도로만 좀 뭐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부분에서는 공유 가치라는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이제 도시를 어떻게 이제 뭐 좀 발전시킬 것이냐 관련해서 지역 그런 개발, 지역 개발 뭐 이런 전략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뭐 좀 낙후 지역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저소득층 밀집지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좀 바꾸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 그래야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영개발로 하기도 하고 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재산 섹터 방식으로 개발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뭐 노력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내에도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도시와 도시가 협력해서 성공한 뭐 그런 사례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예전에 광명시에서 소각장,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하는 형태로 빅딜한 뭐 여러분들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은 쓰레기 소각장 유성구에서 만들면 어디다 만들 것 같아요? 저 세종시 옆에다 만들겠죠, 뭐 저 산속에. 세종시 쪽에. 그러면 세종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또 갈등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빅딜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저 천안하고 아산을 가봤더니, 일단 이것도 연담도시처럼 돼 있어 갖고 교통이라든가 요즘은 이 교통 통제라든가 버스 이 운행 정보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해야죠.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천안 아산역 앞에 그런 관제센터를 갖다 같이 운영하면서 그냥 관제센터만 둔 게 아니라 거기다 도서관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상생센터. 뭐 제 말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생센터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지역과 지역,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다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싱가폴 사례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싱가폴이란 나라가 일본을 제끼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비결은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고 기업 유치에도 성공했고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뭐 일단 잘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똑똑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역할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갖고 유능한 인재,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절차,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전맥시킨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 수준을 갖다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일본 저 밑에 있었는데 일본이 이 1993년에 잃어버린 10년 시작되면서 까먹었잖아요. 까먹은 게 부동산 가격이 개폭락하면서 GDP가 깨인 거거든요. 결국은 뭐 일본이 못 살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뿐이에요. 1인당 GDP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GDP가 5만 달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GDP라는 것이. 뭐 유성에 좋은 아파트를 10억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만 안 오지. 그래서 우리가 좀 긴 시야를 가지고 좀 생각을 갖다 이제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전이랑 비슷해요. 싱가포르가 대전이랑 비슷한 건 뭐냐 그러면은 싱가포르도 좀 예전에는 제조업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세계적인 그런 이 첨단 산업 국가로 좀 도약을 하는데 싱가포르가 신성장 동력으로 딱 포착한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릴 첨단 업종이다 해갖고 이제 포착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바이오는 뭐 그 오송에서 이제 좀 하니까 만약에 연담 도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대전에 바이오는 없지만 오송 바이오가 이제 그 대전권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물산업. 뭐 그 대구에는 최근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생겼는데 대전에는 수자원 공사가 있죠. 그 신탄진에 수자원 공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청댐을 매개한 그런 물산업도 가능성이 있는. 여기 이 유성에 보면은 수자원공사 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강의하러 오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산업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복합 리조트.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도박장가, 컨벤션가, 뭐 공연가 이런 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리나 베이 리조트 이런 거 그 수영장 옥상에 수영장 있는 호텔 있잖아요. 우리는 저 강릉에 가면 뭐 그 비슷한 게 하나 생겼던데 그런 게 그 이제 그 이 싱가포르를 갖다 뻥튀기 시킨 그런 그 성공 요인이에요. 물론 거기서 돈 버는 건 다 도박으로 보는 거예요. 도박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 이 모델이 뭐냐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모델이에요. 라스베가스에 보면 휨, 샌즈 이런 대규모 복합 리조트 그룹이 라스베가스를 요즘. 예전에는 라스베가스 하면은 매춘의 도시, 도박의 도시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은 라스베가스가 복합 리조트의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 모델을 싱가포르가 벤치마킹을 쫙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영종도나 뭐 청주나 뭐 이런 대전에 유치를 못 할까요? 투자 유치의 전제 조건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이에요. 출입 허용. 그럼 우리가 거덜날 거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 못지않게 도박을 좋아해 갖고 이런 그 얻는 것보다 그 나가는 게 더 그 많은.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싱가포르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빨간 거에 이제 그 뭐 기업한테 되게 잘해요. 비굴해요. 쉽게 얘기하면 비굴할 정도로 기업한테 잘 보여갖고 다국적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유치해요. 그 세계적인 제약업체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게 제약업이거든요. 제약업. 신약 만들면 완전히 노다지가 이제 그 나오는데 뭐 노바티스 뭐 이런 제약회사 같은 거 있어요. 그 발기 그 뭐 후전 치료제 이런 거 만들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런 거를 만든 세계적인 제약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오는데 싱가포르 많이 가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가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영어 의사소통도 되고 불편하지 않고 뭐 그런 게다가 우리는 요즘 미세먼지로 막 그냥 난리인데 그 싱가포르는 그 적도에 있어갖고 되게 좀 쾌적하고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그 바람이 이렇게 해풍이 불어서 그래서 살기 좋은 그런 그 정말 살기 어려운 데는 저 중국 남부라든가 태국 이런 데가 습도도 높고 막 그 뜨겁고 그렇지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는 적도지만 별로 안 뜨거워요. 거기는 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좀 간간히 오고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갖고 그 일단 사람들 색깔이 까맣지가 않아요. 근데 그 태국 가면 좀 까만 사람들 많거든요. 그만큼 땡볕인데 중국은 쪄 죽어요. 가면 그 여름에 가면 40도 넘는데 습기가 그 많아서 밴쿠버에다가 그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제주도가 투기하기 좋겠다 싶어서 뭐 중국인들이 엄청 거기다가 그 부동산을 사대는 통에 제주도 땅값이 한 5배는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그 5배 뛴 값에 호텔 짓고 서비스하고 식당 하면은 바가지 요금이 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제주도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는 잠시 좋지만은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그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효과의 문제 같은 것들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역동적 거버넌스라는 책인데 싱가포르 발전의 우수 사례들을 한 40개 모아놓은 이게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싱가포르 공무원 교육교재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이 도서관 같은데 이 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이 좋아서 우수 학술 도서라서 아마 도서관에는 다 보급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아일랜드가 뭐 이렇게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했다가 싱가포르도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아일랜드가 뭐예요? 너무 부동산 투기가 심해갖고 요즘 완전히 쪽박을 찼어요. 다시 뭐 이제 그 아일랜드가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꺼진 투기의 명암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도 아일랜드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제가 좀 썼던 꽤 된 얘기인데 한 5년 전에 쓴 칼럼이에요. 근데 도시 발전이 그렇게 외국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이 투기성, 그 다음에 불균형 발전, 특정 지역에만 의존하는 그런 발전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칼럼 수준의 얘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라스베가스는 아까 얘기했죠. 이 복합 리조트의 도시로 이제 최근에 제3차 산업을 갖다 이제 육성한 그런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뭐 유성도 예전에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 중부지방에서 놀고 마시는 환락의 도시였던 그런 적이 있죠.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죽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라고 얘기하면 연구단지라든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해야지 이 도시가 뭐 그냥 머리 아픈데 나와서 뭐 같이 놀 만한 것도 있어야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고, 산업화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이제 런던이죠. 런던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이 가장 먼저 되다 보니까 좀 지금은 낙후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낙후된 런던을 재생해 갖고 좀 이렇게 탈바꿈시킨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템지 강변에 있는 노후 주택지를 갖다 재개발해 갖고 이제 임대주택도 집어였고, 그 다음에 상업지구,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재개발해서 템지 강변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 영국의 전성기는 이 1850년에서 1900년까지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있던 시대, 19세기 후반 50년이 가장 전성기였었는데, 그 전성기 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런던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면 요즘처럼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항구는 석호 아니면 석고, 우리나라 항구 도시 중에서 석호를 끼고 있는 데가 속초에 가면 청초호라는 그런 항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석호죠. 그리고 뭐 아니면 강안으로 들어와서 마포나루 뭐 이런 것처럼 항구가 뭐예요? 서울에 이제 근접했었는데 그런 지역을 재개발한 지역 같은 것들이 런던에 가면 있어요. 이걸 도크랜드라고 얘기하는데, 도크가 항구 이 조수 간만의 차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항에 만든 도크처럼 그런 것들이 런던에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개발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고, 세계 최고의 재개발 대박 사례는 지금 저 밑에 보이는 미국 뉴욕의 이제 이 맨해튼에 있는 이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유명한 그런 원조 모델이 조고예요. 철도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고가 철도를 갖다가 이제 중단시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가로 다니던 철도에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공원을 조성한 거고, 이 밑에 보면 저 기차들이 아직도 있어요. 기차들이 아직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재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을 잘하면은 그 재개발의 테마가 소문이 나면서 그 지역이 명소로 뜨고, 이게 사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었는데 세계인들이 하이라인 파크 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시도고 창의적인 시도기 때문에 뭐 오래된 그런 뭐 첼시 마켓 이런 것까지를 갖다 이제 아주 낡은 시장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에 빌딩들 봐보세요.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주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갖다 이제 높아지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일명 허드슨 야드라는 데인데, 허드슨 야드라고 하는 데인데 세계적인 재개발의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이게 맨체스터에 있는 건데, 맨체스터. 여러분 맨체스터 하면은 세계 최초의 산업화 도시죠. 철도가 이제 다니고 전기 기관 이 개발이 되고 했던 그런 산업혁명의 도시 맨체스터가 요즘은 산업화의 도시가 아니라 제3차 산업, 그러니까 미디어 산업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디어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상암동에 가보면은 거기 그 축구장 옆에 상암 DMC라고 있잖아요. 디지털 미디어 밸리와 같은 그런 건데, 요 옆에 가보면 맨유 구장이 있어요. 맨유 구장이 있고,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큰 공원 형태로 조경을 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미디어 그룹들이 들어왔는데, 저기 보이는 것들이 다 BBC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그런 미디어 그룹들을 갖다 유치해서 맨체스터를 재생한.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맨체스터 자체의 그런 재생을 지금 유성처럼 연구단지라든가 대학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이 여러 가지 혁신단지를 갖다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의 센터를 유성구 곳곳에 충남대가 만들어서 이거를 좀 혁신의 그런 단지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창의적으로 도시를 바꾼 그런 사례가 맨체스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 포항이에요. 포항이 제철 도시였었는데 요즘 관광 도시로 이제 창의 도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운하를 파고, 그 다음에 운하에 마리나 시설도 이렇게 이제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천안함이랑 비슷한 포항함이란 배인데 자기 이름을 딴 배가 퇴역하니까 가져다가 관광 무료로 제공하는 거. 그래서 공공시설은 무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전에 보면 국립과학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지방자치단체 운영, 국립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영국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모든 웬만한 공공시설은 다 무료예요. 대형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무료고. 근데 최근에 경주 박물관에 특강하러 갔는데 거기도 무료더라고요. 근데 아직 무료가 아닌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무료화 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이제 포항도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리석이 많은 도시가 있어요. 대리석. 파리 같은 도시가 전용 대리석의 도시예요. 베르사유 이런 데 가면 온통 대리석이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 가보면은 온통 적벽돌이 테마예요. 산업혁명의 도시다 보니까 맨체스터, 런던 가면 적벽돌 건물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다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데, 이거를 잘 혼합한 문화가 로마에 가보니까 대리석이랑 적벽돌이랑 잘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한 요소들을 혼합하려는 노력, 그런 대리석이라는 좀 양적인 거, 그 다음에 적벽돌이라는 좀 질적이고 실용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융합해야지만 새로운 발전의 모티브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대리석과 적벽돌 은유 이런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유럽의 그런 도시들을 보니까 대리석 도시도 있고 적벽돌 도시도 있는데, 진짜 잘 나가는 도시는 두 가지가 혼합된 도시가 잘 나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했던 테마가 되겠습니다. 발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 가는데 의외로 멀어요. 발리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적도를 갖다 이제 체험할 수 있고, 남반부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남반부가 발리랑 싱가포르거든요. 싱가포르는 원노스, 북위 일도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도시의 상징 자체가 원노스예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북위 일도에 있다 그래갖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의 고유명사 자체를 원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리 같은 데는 원 사우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이 일도예요. 남이 일도. 그래서 이 좀 남이 일도 도시와
북위 일도 도시를 갖다 이제 좀 비교한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면 이 발리도 나름대로 성공한 도시예요. 그냥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갖고 젊은 그런 뭐 벤처 창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리에 와갖고 이렇게 체류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요즘 컴퓨터 갖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구의 그런 이 고품격 그런 줄리아 로버츠가 하는 그런 뭐 스타일의 그런 요가 스타일의 그런 아주 쾌적한 삶을 누리는 친구들도 발리 같은 데 와갖고 채식하면서 이렇게 오래 있는. 그리고 발리를 이렇게 여행 가시면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해변가 리조트가 있고, 해변가 리조트에 가보면 제주도보다 나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신라 호텔 2배는 좋은 그런 리조트들이 해변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싸요. 물가가 싸고. 하나는 우리는 제주도에 가보면은 중문단지 같은 그런 해변 리조트만 쭉 도는데, 거기는 우리로 치면은 한라산 가운데 그게 화산, 지금도 화산이 막 가끔 이제 지진이 나고 하는 그런 데인데, 고산지대에 우봇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봇이라는 데가 있는데 다락론 지역이에요. 다락론 지역. 근데 되게 뭐 운치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즐겨 가는 그런 이 도시예요. 그래서 우봇이라는 데,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하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베트남 가시면은 뭐 여러분 베트남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맨 밑에 호치민, 가운데 다낭, 맨 위에 뭐예요? 하노이. 거기만 가요. 근데 제가 갔던 베트남 중에서 정말 멋있는 데 두 군데를 추천하면은 나중에 달랏 아니에요. 달랏보다 더 멋있는 데인데, 물론 달랏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비슷한 데예요. 달랏이랑 비슷한 데인데 중국 윈난성과 붙어 있는 고원 도시가 있어요. 달랏과 마찬가지로 되게 휴양 도시로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통치했으니까 이제 휴양지로 개발한 데가 사파라는 데가 있는데, 사파. 거기가 아주 우봇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가서 장기 체류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하면 발리에 가서는 우봇에 한 3, 4일만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사파에 가서 한 3, 4일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파에.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메콩강 최고 하류에는 하노이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메콩 델타라는 데가 있어요. 삼각주 지역. 거기가 또 물론 하노이 호치민 가면 거길 가긴 합니다만, 그런 데들이 뭐 볼거리들이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볼거리가 많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발리에도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있고, 더 비싸고 좀 멀긴 하지만 정말 고품격 휴양, 내가 좀 힐링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저 위에 있는 바이칼, 저 밑에 있는 이가수, 이게 세계 최고의 휴양지죠. 정말 뭐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힐링의 명소.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시골에 가면 슬로우 하잖아요. 슬로우해. 도시는 빠르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슬로우 시티가 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슬로우 시티의 뭐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아까 얘기했던 사파, 우봇, 그 다음에 바이칼. 좀 멋있죠. 이 사진도 잘 찍었고, 후진 카메라로 찍었지만은 그래도 꽤 잘 찍은 거라서 뭐 저런 우리가 도시를 저런 이상적인 데서도 우리가 좀 뭔가를 갖다가 찾아와야 된다. 뭐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이 비슷한 뭔가를 갖다 만들기 위한 그런 명소를 갖다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뮌헨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뮌헨 얘기를 써놨는데, 이 뮌헨이라는 데가 이제 박물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그런 목적의 이제 이 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하이델베르그는 뭐 좀 십몇만의 도시인데 워낙 이게 고풍스럽고 운치가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이 유럽 여행 가시면 한번 가볼 만한, 뭐 거기는 유명한 것 중에 철학자의 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도시를 이렇게 쫙 반대편 능선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데인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매일 산보를 했다 그래갖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뭐 노벨상도 수십 명 나온
일본의 노벨상 가장 많이 나온 대학은 아까 얘기했던 교토 대학이거든요. 동경대학이 아니라 교토 대학인데 뭐 그 일본은 그 국립대학이 유명하죠. 그 교토 대학이라든가 동경대학이라든가 뭐 그 한 5-6개의 국립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립대학 모델을 그 우리나라에도 팔아먹었죠. 그 해외에 만든 2개의 국립대학이 있었는데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브랜치 국립대학 모델을 갖다 만든 거예요. 아일랜드에도 영국이 만든 국립대학 모델이 있어요.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아일랜드에서 가장 좋은 그런 대학인데 나중에 더블린 가보시면 트리니티 대학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서울대학 느낌이 좀 날 거예요. 이건 제국주의 그 국가 영국이 아일랜드를 갖다 이제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 아일랜드 사람은 몇 사람 다니지도 처음에는 아예 안 보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은 한국 사람이 초창기에는 못 갔어요. 나중에 갔지. 처음에는 우리는 전문대학을 갔지 한국 사람들이 정규대학을 다니지는 않았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간 독일에서도 배울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혁신도시 중에 그나마 좀 이 활성화된 그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이런 그 이쪽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한 것들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부산이나 대구의 혁신도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영국의 부자들이 사는 그 이 휴양 도시 바스, 목욕탕 도시죠, 목욕탕. 로마 시대부터 이제 그 휴양 도시로 유명한 바스란 지역인데 영국에서 돈 벌면 부자들이 낙향해서 사는 지역이래요. 예전에 20세기 초에 런던에 스모그가 유행했잖아요. 그 부자들이 런던 살다가 폐병 걸려 죽으니까 스모그 없는 그 온천 도시로 가갖고 이제 멋지게 집 짓고 산 도시인데 지금도 가보면 되게 그 멋있는 그런 그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제가 바스에 가봤더니 뭐 이런 여기 보면은 바스 노스 이스트 서머셋 카운실, 그 영국은 기간 통합형 지방자치라기 때문에 우리처럼 집행부가 있고 지방의회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은 2개가 합쳐져 있어요. 의회가 있고 그냥 의회가 집행부의 기능을 같이 해요. 근데 영국에서는 저 3개의 기구를 하나의 단일 의회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통합도시가 많이 발전했어. 우리나라로 치면 도농 통합도시 있잖아요. 3개 한 것들. 그런 것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라서 행정 서비스가 되게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원스톱 샵이라는 개념. 원스톱 샵은 한 번 가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의 원스톱 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냐라고 얘기하면 저 원스톱 샵에 가보면은 우리는 뭐 대전의 행정기관을 찾아가면 중앙정부 출장소 따로 있고 대전광역시청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성구청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무슨 시설관리공단 따로 있고 한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민원도 하고 공기업 민원도 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민원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 업무를 다 한 군데서 처리하는 그런 그 통합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영국의 그 사례에서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얘기고, 요거는 그 보스턴 도서관이에요. 보스턴 도서관. 지금 우리도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만 요 도서관 앞에 보이는 그 보스턴 중앙도서관의 그런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요 앞에 보면은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 이제 그 저기 창문 너머에 있는 게 반대편 애플 그 브랜치 건물이고, 보스턴 퍼블릭 라이브러리 해갖고 이제 그 이 건물인데, 이 미국은 도서관이 문화행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써놨는데 스페셜 디스트릭트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는 일반 행정과 구별되는 특별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행정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행정을 별도로 해갖고 도서관에서 중심이 돼갖고 문화 서비스를 갖다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것들이 이제 그 북미 지역에는 이제 그 발전돼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공공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이 시내 중심에 있고, 아까 영국의 원스톱 샵도 백화점 위치에 있어요. 백화점 위치에. 그러니까 정말 번화한 데 있어요. 백화점이 있을 만한 장소에 원스톱 샵이 있어서 통합 민원 처리하고, 요것도
중앙도서관도 뭐예요?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도서관은 꼭 절간처럼 저 꼭대기에 있어갖고 이런 접근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백화점 자리에다가 공공시설을 갖다 밀집해갖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 제가 가본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 곳이 여기 나오는 베른이라는 도시인데, 정말 이 고품격 도시예요.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빙하가 내려오는 물인데, 이게 도시를 딱 이렇게 쉬가마 도는데 튜브 래프팅을 해요. 여기 사람들이 저기 저 까맣게 보이는 게 튜브 탄 사람들이에요. 튜브를 타고 여름이면은 빙하수 위에서 이렇게 이제 즐기는 뭐 그런 거고, 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멋있죠. 그런 데가 스위스 수도예요, 베른이. 이 베른이라는 데가 이제 워낙 고품격 행정도시의 전형이다. 그래서 품격 있으려면 저 정도는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쫙 도시를 보면은 정말 이 전경이 멋있어요. 일단 지붕 자체가 빨가니까 색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언덕에 있으면은 뭐 그게 일종의 테라스형 주택이죠. 자연 테라스. 제가 좀 이따가 세계 최고의 테라스 도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세계 최고의 테라스 도시가 어딜 것 같아요? 유럽에 가보면 테라스 도시가 무진장 많거든요. 쫙 자연적으로 테라스를, 우리는 아파트 도시고 유럽은 뭐예요? 구릉지대의 테라스 도시를, 근데 우리는 테라스 도시를 못 만들어요. 왜? 산사태 때문에.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비가 많이 안 오는 유럽이라든가 저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이게 테라스가 가능해요. 테라스, 고산지대 같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테라스가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테라스가 가장 발전한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 위치한 도시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예요. 일단 좀 이따 정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거는 베네치아의 그런 이게 베네치아도 석호예요. 거대한 석호.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전의 항구 도시는 다 석호예요. 남미에 가보면은 유명한 쿠바 아바나 있잖아요. 아바나가 유명해진 거는 아바나에는 파도가 집채만 해갖고 도로로 파도가 넘어와요. 거기다가 배 세워놓으면은 옛날 이런 조그만 배들 다 뒤집어져요. 근데 아바나 자체 안에 들어가보면 자연 석고가 있는데 그게 천혜의 항구예요. 그런데 아니면 파도 센 지역에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 지역에 이제 유명한 그런 항구가 다 석호고, 그 다음에 3대 미항이 다 석호예요. 세계 3대 미항이 어딥니까? 뭐 호주에 가보면은 시드니,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석호예요, 석호. 그 다음에 리우, 브라질의 리우, 그것도 엄청난 석호예요.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뭐죠? 3대 미항 중에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베니스.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한 베네치아죠. 석호.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가보면 뭐 균형 발전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뭐 개방적인 거라든가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관광을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 시내 캐널이라 그래갖고 운하가 쫙 파여 있어요. 근데 운하 주변에 빨간 집들이 쫙 있어요. 홍등을 단 홍등가가 쫙 있고, 거기서 이 온갖 미녀들이 호객행위라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 가갖고 그냥 그거 보느라고 그냥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개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는 홍등가에 가서 거래는 신용카드로 반드시 거래를 하고 투명하게 세금 내고 뭐 그런 식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폈다가는 이거되는 뭐 해피스모크가 뭐예요? 마리아 대마초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뭐 합법화돼 있고, 되게 선진적이고 깨인 그런, 뭐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지금 여기 나오는 데는 이제 쿠스코라는 이 고원 도시죠. 잉카 옆에 있는 유명한 고원 도시고, 그 밑에가 제가 얘기했던 정답이에요. 라파즈라. 볼리비아가 되게 못 사는 도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3,700m의
있는 도시가 라파즈인데 높은 데는 저소득층은 4,000m에 살아요. 그리고 좀 고소득층은 3,800m에 사는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위해서 일하러 이제 부촌으로 일하러 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100 몇 번 버스를 타고 저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여의도를 일하러 간다고 예전에 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하러 오는데 산을 빙글빙글 돌아가고 오면은 2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든 게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 우리가 폭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얘기인데 요즘은 더 폭망한 데가 있죠. 이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 모든 국가들은 그런 외인론적인 요소를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수출하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호를 개방하고 수출하면은 손해가 더 커져요. 그래서 남미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이고 그걸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얘기하는데 고립하는 게 오히려 낫다. 우리한테는 그게 더 유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구만 덕을 보냐라고 얘기하면 소위 매판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돈 있는 일부 계층만 이득을 보고 이 미국과 교역하면서 이득을 보지 서민들은 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미는 앞으로도 개방해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지정학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우리 얘기인데 뭐 우리도 우리 스타일대로 뭐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지방자치도 발전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뭐 발전 전략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뭐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뭐 수도권만 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요즘 수도권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해서 청계천으로 성공하신 그런 스타일로 이명박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남 재개발하는 그런 스타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니죠. 이것만이 다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슬로우 시티라는 것도 지방에서는 뭐 대전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저 꼭대기에 내 차를 몰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차 끌고 올라가다 차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워낙 가팔라 갖고 근데 뭐 그래도 올라가서 찍으니까 멋있다. 근데 사진을 요 시내 쪽을 찍었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 위에서 보면 요거보다 요 반대쪽이 더 멋있어요. 반대쪽은 소백산이 보여요. 소백산이. 그래서 이 단양에 보면은 이 멋있는 경관이 많고 나중에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게 개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구인사 계곡도 보이고 영춘 벌판도 보이고 한국 최고의 명소가 아닌가. 거기 십승지래요. 그래서 제가 워낙 감동을 받아갖고 요거를 칼럼을 하나 썼는데 슬로우 시티의 비상을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치시면 며칠 전에 제가 쓴 칼럼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단양이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영월이에요. 영월. 영월도 되게 뭐 단양과 똑같은 처지인데 꽤나 열심히 여기도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제가 올라가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날이 흐려서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 시내로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뭐 그런 건데 여기도 가보면 멋진 명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삿갓 계곡, 한반도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네이밍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갖다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리고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는데 무슨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도 기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시내에 기차가 있는데 기차 밑으로 이렇게 지하도를 파냈는데 뭐 외시 버선 갤러리 이런 식으로 뭐 꾸며놨어요. 그래서 도시를 그게 이제 좀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아기자기하게 도시를 꾸며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인데 뭐 이 대도시도 그런 유성도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대부분 이제 뭐 드린 것 같고 압축해서 했는데 빠진 것들은 강의안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